동양인에게는 과일보다 채소가 좋습니다. 과수원 낙농업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조상 대대로 과일과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조상 대대로 채식을 해온 민족입니다. 유전자적으로 고기나 빵, 과일이 몸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음식을 풍족하게 먹은 것은 수만 년 역사 중에 100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영양물질이 풍부한 과일이라도 서양인에게 적합한 식품일 뿐입니다. 미국의 자연치유학의 선구자 거슨 박사는 하루 13잔의 과일즙을 통해 암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제사상에서나 구경하던 과일을 동양인에게 매일 권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과일을 먹으려면 우리 체질에 맞는 수박이나 참외, 사과, 살구 등 토종 과일을 먹으면 되고, 서양에서 들어오는 과일은 아주 가끔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리는 소스 정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체질에 맞는 과일이라 해도 밥과 같이 먹거나 식후에 과일을 바로 먹으면 뱃속에서 당질 폭풍과 이상 발효가 함께 일어나 음식 독소가 생성됩니다. 뷔페 식당의 경우 알고 가면 가장 좋은 식당이지만 모르고 가면 가장 나쁜 식당이 됩니다. 가령 개보 없이 이 음식 저 음식을 마구 폭식한 뒤 마무리로 과일 한 접시를 먹으면 최악의 식당입니다. 뷔페 식당을 현명하게 이용하려면 일단 샐러드 한 접시를 먹은 뒤 밥과 함께 콩, 감자, 호박, 가지, 토마토 같은 익힌 채소로 만든 요리를 적당히 추가한 뒤 체질에 맞는 고기 혹은 해산물을 후식으로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후식으로 먹는 과일과 빵 등 달달한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동양인은 하루에 3종류 이상의 생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비타민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채소의 경우 하루에 2종류 이상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때 무나 당근, 우엉, 연근 같은 뿌리 채소를 2가지 이상 먹으면 미네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식사 때마다 생채소와 뿌리채소를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은 국과 밥 등 익힌 음식으로 식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혼자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를 준비해주는 식당을 찾거나 뷔페식 식당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여의치 않으면 싸갖고 다니면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샐러드 한 접시는 식사 시에 포만감을 줘서 밥을 덜 먹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채소는 식이섬유의 보고로서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흔히 비만을 세포의 변비라고 합니다. 즉, 세포의 소통이 막혔다는 뜻이죠. 그리고 몸의 소통이 막힌 것을 변비라고 합니다. 비만인의 경우 장내 환경이 나빠서 신체 대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생채식을 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삶의 바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과일과 생채소는
우리 몸에 적합한 물로 되어 있으며 과일 속의 수분은 체액과 유사하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생채소와 과일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좋은 당이 풍부합니다. 당은 오랫동안 인류가 에너지원으로 삼아왔을 만큼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또한 생과일은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 체내 그을음을 적게 발생시켜 세포 노화를 방지합니다. 무엇보다 생채소와 과일에는 생명의 불꽃인 효소가 풍부합니다. 효소는 곧 삶의 기운이요 생명력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소화와 대사, 면역, 항균, 항염 등에 도움이 됩니다. 생채소와 과일에는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풍부한데 비타민과 미네랄, 피토케미컬은 다친 세포를 치료하고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NK세포와 림프구 등 면역세포가 특히 좋아하는 식품이 바로 생채소와 과일입니다. 또한 생채소와 과일에는 생체 산도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흔히 산성 체질이다, 알칼리성 체질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몸의 항상성은 체내 효소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체액을 약 아칼리성인 pH 7.3 정도에 머물게 조절합니다. 우리가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면 세포 내 칼륨이 다량 빠져나가 체액이 pH 7.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산성은 아니고 산성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체액이 산성 쪽으로 기울면 작은 일에도 피로감을 느끼는 등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게 되죠. 과일은 산성이라 체액을 산성으로 만들 것 같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알칼리로 변합니다.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고기나 밥이 인산이나 황산, 염산으로 된 산성식품인 점을 감안하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든 알칼리 식품을 충분히 먹어서 체액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생채소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채소에 든 9대 영양소는 비만인의 지방과 살을 태우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만인은 끼니 때마다 생채소를 반찬으로 먹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생채소 반찬만으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 단계에서는 생채소를 불에 익힌 음식보다 비율적으로 많이 먹도록 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생채소를 조금 더 먹게 됩니다. 단 어육류는 한 주에 200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한 달이 지나면 3에서 5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kg 이상 살을 빼야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어육류를 식단에서 아예 빼면 됩니다. 그러면 현미밥과 생채소, 익힌 채소, 두부, 된장만 남게 됩니다. 이 정도면 비만과 함께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들이 함께 좋아집니다. 암과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표로 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익힌 채소를 빼고 현미밥을 생현미로 바꾸고 생채소는 한 끼에 270에서 500g을 섭취하면 되는 것이죠. 생채소의 종류는
되도록 다양하게 하는데 잎채소 5종 이상, 뿌리채소 3종 이상을 골고루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고를 때는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치커리와 케일, 쑥갓, 샐러리, 양배추, 시금치, 배추, 무, 당근, 참마, 비트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채소로 선택하면 됩니다. 고기와 생선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식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섞어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궁합이 있어서 어울리는 것끼리 먹어야 세포도 좋아하고 살도 안 찝니다. 예를 들어 고기와 밥, 과일을 한꺼번에 섞어 먹으면 위화장애 이상 발효가 일어나 독성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독은 고스란히 세포로 전달됩니다. 특히 육류와 어류를 동시에 먹는 일은 금지해야 합니다. 종류가 다른 지방과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인체는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평균 육류의 소화 시간이 4시간이라면 생선과 섞어 먹을 경우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류를 먹은 뒤에 탄수화물인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국수, 냉면, 공깃밥 등의 후식을 더한다면 이는 최악의 음식 궁합입니다. 단백질과 당질이 섞이면 장내 부패가 일어나 속은 더부룩하고 대변에서는 냄새가 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비만과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과일도 식사와 함께 먹으면 배가 부글거립니다. 이상발효 현상 때문입니다.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과일은 밥 대신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육류 섭취는 최소 하루 한 끼로 조절하고 점심에 고기를 먹었다면 당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점심에는 육류를 피하도록 합니다. 고기를 먹은 다음날은 소화기관이 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을 굶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대변 색깔이 달라지고 피로가 개선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때는 생채소를 꼭 먹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식사는 끼니 때마다 불에 익히지 않은 생채소를 3가지씩 곁들이는 것입니다. 익히지 않는 채소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빵이나 밥, 면 등과 같이 탄수화물과 매우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식사 때마다 깻잎과 상추, 케일, 치커리, 쑥갓 같은 잎채소와 당근과 무, 비트, 참마, 더덕 등 이런 뿌리채소를 된장 고추장에 찍어 먹는 식습관을 길러봅시다. 여기에 시금치 무침, 부추 무침, 무김치, 달래 무침 등 생채소 반찬을 간을 심심하게 해서 만들어 먹어봅시다. 생채소는 고기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상추, 깻잎에 싸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마늘과 양파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식품이 된 각종 김치 또한 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입니다. 김치는 익히지 않은 채소이면서 발효 과정을 통해 효소가 증대된 음식입니다. 비만인의 경우 고기를 먹을 때 생채소와 무, 김치를 곁들인다면
콜레스테롤의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채소에는 음식 효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고기에 든 지방을 분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생채소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누차 언급했기 때문에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기의 경우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회식 등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방어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나은 육류 섭취 형태가 수육과 탕, 샤브샤브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물에 끓여서 기름기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삶으면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의 지방에 녹아있던 항생제와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닭 요리의 경우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오븐구이, 전기구이, 삼계탕, 닭볶음탕의 형태로 먹도록 합니다. 가족 외식의 경우 채소 위주로 세팅된 샐러드바가 적당하지만 자율배식 특성상 폭식에 노출되고 이것저것 섞어 먹기 쉬우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뷔페 식당의 경우 일단 샐러드 한 접시부터 먹은 다음 감자와 호박, 콩, 가지 요리로 나머지 양을 채우도록 합니다. 고기를 먹을 경우 고기만, 생선을 먹을 때는 생선만 먹도록 합니다. 후식으로 먹는 과일은 금물입니다. 달달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과식으로 인한 당질 폭풍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술자리 안주로는 견과류, 회, 데친 해산물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달고 맵고 짜고 여러 가지 음식이 섞인 두루치기류는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오삼 불고기보다는 그냥 불고기가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소는 대사의 찌꺼기로 오줌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추동물은 요소를 재이용해서 효율 좋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루멘 안에 있는 미생물과 타액 속의 미생물이 공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성된 균체의 단백질이 위장으로 내려가 다시 한번 양질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채식주의자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을 조사한 일본 연구진에 따르면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은 고구마와 토란의 일종인 타모이모가 주식인 채식주의자들입니다. 타모이모는 90%가 전분질로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은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는 거의 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들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평균 19g으로 하루 필요량의 30%밖에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건장한 체구에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채식주의자인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의 체내에는 요소가 만들어져서 재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소식과 생채식을 하는 일본인도 추적 조사했는데 모두 요소를 재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체내 요소의 재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체외로 배설되는 것으로만 알았던 요소가 소식과 생채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 단백질 합성에 재이용된다는 것은 인체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식이나 생채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인의 하루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25g 전후입니다. 1일 1식을 하면 섭취량은 10g 이하로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했듯 장관 내에서 요소를 재이용함으로써 모자라는 단백질을 자체적으로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밭에서 자라는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키는 세균류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과 생채식을 질병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온 니시 선생의 임상 식사요법을 보면 단백질의 손실 없이 인체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난치병이 낫고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합니다. 니시 선생의 생채식을 보면 하루의 생채소 섭취량이 1300에서 1500g에 달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15에서 20g에 불과합니다. 니시 선생의 식사요법의 특징은 1일 3회 이상 풍요법을 함께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공기 중의 질소를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벽의 점막 상피세포는 신진대사가 매우 활발하며 3일에 한 번씩 모두 교체돼서 장관 내로 탈락되어 떨어집니다. 즉, 매일 약 100g의 낡은 점막세포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안 먹어도 체내 단백질 공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동양인에게 과일은 비만을 유발합니다. 미국의 거슨 박사는 사과와 당근을 즙을 내서 주식으로 삼는 과일 주스 요법으로 암 치료의 신기원을 마련했습니다. 과일은 몸이 따뜻한 양성 체질에게 맞는 식품입니다. 서양인의 대다수는 양성 체질이어서 과즙을 통한 치료로 효과를 받습니다. 하지만 음성 체질인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에게 과일은 생각해 봐야 할 음식입니다. 동양인의 주식은 쌀인데 쌀의 성분은 당질입니다. 과일 역시 당질 덩어리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과일을 먹게 되면 가뜩이나 당질 과잉인 동양인은 비만 혹은 대사성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 생산되는 과일은 품종 개량을 통해 당분이 너무 많고 영양 불균형이 심해서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양인은 어떤 식품을 섭취해야 할까요? 니시 선생은 채소즙을 통해 동양인의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과일이 수분과 당분 덩어리라면 생채소는 칼륨이 많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효소가 풍부합니다. 생채소는 인체를 건설하고 정화하는 식품입니다. 음성 체질인 동양인은 과일을 조미료 정도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 체질이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의 과일은 숙변을 제거하고 인체를 정화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인이 과일을 과잉 섭취했을 때는 반드시 운동을 통해 열량을 배출해야 합니다. 체질을 알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음성 체질은 학자형입니다. 외형상 음성 체질은 안색이 창백하고 빈혈이 있으며 홀쭉하고 갸름하고 덩치가 큰 편입니다. 성격면에서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이나 결단력은 부족합니다. 앞서가지 않고 끈기가 강하고 집념이 강하며 머리가 좋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음험하고 좋게 말하면 심사숙고형입니다. 음성 체질에는 현자가 많다고 합니다. 귀공자 스타일, 학자 스타일이 모두 음성 체질에 속합니다. 음성 체질이 걸리기 쉬운 병으로는 정신질환, 신경증, 심계항진증, 빈혈, 설사, 저혈압, 위하수, 신경통, 기타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음성 체질은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거나 환홍하면 잘 낫지 않습니다. 반면에 골골하면서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주의 깊은 음성 체질의 특성상 양생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양성 체질은 상업에 강합니다. 양성 체질은 얼굴이 불구스름하거나 검고 소형이거나 고양이처럼 둥글고 작습니다. 성격은 행동적이고 잔재주가 있고 고집이 세고 희노애락의 변화가 급격합니다. 감동을 잘하고 명랑하고 사교성이 좋고 깨달음이 빠르지만 지능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양성 체질인 상업인, 정치가처럼 대중 앞에서 활동하는 직업이 어울립니다. 양성 체질이 걸리기 쉬운 병은 주로 급성병입니다. 열이 갑자기 오르고 증상이 무겁고 변화가 빠른데 회복이 빠른 반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합니다. 양성 체질의 경우 참을성이 적기 때문에 다병,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 과거 교통사고에 노출되거나 폭행 사건에 휘말려 단명하는 일도 흔합니다. 먼저 음성 체질은 숙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음성 체질이 허약해지면 물이 안 받아 생수를 많이 마시지 못하고 생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숙변으로 인한 것으로 숙변을 배출해야 장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장 기능이 정상을 되찾으면 물과 생채소, 과일도 잘 먹을 수 있는 약 양성 체질로 바뀝니다. 숙변을 배설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소식과 단식, 생채식 요법입니다. 힘들어도 규칙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숙변이 해결되면서 점점 더 잘 먹게 됩니다. 필자의 가족은 강음성인 성격이라 생채소가 잘 받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꾸준한 소식과 단식, 생채식 요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음성 체질은 생채소를 먹을 때 식염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식염 속의 나트륨은 따뜻한 성질로서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적인 음성 체질이 차가운 성질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자체 당분으로 인해 혈액 속의 중성지방의 증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과일과 당분을 과잉 섭취했을 경우는 반드시 운동을 통해 열량을 소비해야 합니다. 설탕 섭취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내 칼슘을 빼앗을 뿐 아니라 비타민 B1과 C 등을 소모시킵니다. 본의 아니게 설탕을 섭취했을 때 비타민 B1과 C가 든 식품을 추가 섭취해서 이를 상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나친 설탕 섭취는 당 독소가 못의 혈관을 부식시켜서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과식과 대식이 나쁜 것은 인체를 음성으로 기울게 하기 때문이죠.
몸에 좋은 현미식도 지나치면 신체 균형을 깨트립니다. 대식에 의한 영양 과잉을 처리하려면 간과 신장이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귀중한 인체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됩니다. 지나친 가루 음식의 섭취, 옷을 껴입는 습관, 운동 부족, 근심 역시 인체를 음성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숙변이 있는 사람은 물을 잘 먹지 않는데 숙변은 만병의 원인이자 비만의 원인이므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숙변을 배설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채식 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방법은 단식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을 청소하고 숙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시간 장으로 가는 음식을 끊어야 합니다. 물 마시는 법. 실온의 물을 마셔라. 일반적으로 물의 온도는 체온의 2분의 1 정도인 18도 내외의 실온에 놓아둔 생수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조금씩 마셔라. 아침에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비만 걱정은 접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에 간다면 그것은 세포의 홍수가 난 것입니다. 홍수는 세포 속의 영양소를 빼앗아가므로 조금씩 마시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식후 3시간 이후에 마셔라. 식사 시에 물을 먹어야 한다면 아주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국과 찌개를 밥상에서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수를 마셔라. 커피와 녹차, 탄산음료 등 카페인과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는 물을 대신하기는커녕 이뇨작용을 통해 세포 속 물을 빼앗아갑니다. 따라서 생수를 추가로 더 먹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일 주스, 보리차, 옥수수차 등 기능성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즙을 마셔라. 자연농 혹은 유기농으로 지은 신선한 채소에서 채취한 녹즙에는 세포가 좋아하는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콩 발효 반찬으로 섭취하자.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밥상에 콩 발효 식품을 올려봅시다. 한 끼에 두 100g, 낫또 50g을 조리기름으로 양념하며 무말랭이 반찬과 먹으면 좋습니다. 원래 음성체질은 체질적으로 콩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체질 가운데 콩국수와 콩국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조상들은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를 사용했습니다. 콩을 발효시킨 된장, 청국장, 낫또, 그리고 두부는 많이 먹어도 뒤탈이 거의 없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단 된장과 청국장은 조리 과정에서 너무 짜거나 효소가 죽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콩 발효 요구르트 등 살아있는 콩 발효 식품을 식전 음식으로 선택하면 단백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발효식품은 양질의 단백질과 유익균이 많아서 장 건강의 일석이조입니다. 어육류가 필요하다면 체질에 맞는 식품으로 봄 체질은 양고기, 여름 체질은 돼지고기, 가을 체질은 소고기, 겨울 체질은 닭고기를 이용해 봅시다. 단 예쁜 몸매와 건강한 장수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200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은 언제 먹는가로 결정된다입니다. 저자는 마이클 로이젠 외 2명, 그리고 출판사는 세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이클 로이젠, 건강 나이의 개념의 창시자이며 뉴욕 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이자 미국에서 200만 부가 판매된 내 몸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노년학을 전공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과 대학을 우등 졸업했다. 현재 내과 의사 겸 마취과 전문 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장수, 활력, 장시간 동안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민한 면역체계, 만성질환의 예방, 질병과 노화의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신체를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음식에서 나온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매일 우리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입속에 무엇을 넣을까 선택하는 일이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유전자의 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음식이 약이라는 답을 계속 반복해왔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사망한 70만 명 이상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식생활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건강에 해로운 지방, 단순 탄수화물, 당분의 지나친 섭취가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이 하루가 끝나갈 때쯤 더 많은 열량을 원하고 아침에는 그렇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모순이다. 하지만 일주기 생체 리듬의 관점에서 최적의 식사 방법은 이른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늦은 시간에 더 적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다. 인간의 식욕은 왜 몸의 일주기 생체 리듬과 어긋나 있을까? 다음 식사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의 몸이 식량 저장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진화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야식의 해로움을 경험할 만한 수명까지 살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야식 충동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몸이 앞으로도 10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의 생존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저장 능력이 필요 없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지만 인간의 몸은 아직 식량이 풍부해진 환경을 따라잡지 못했다.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뇌의 집행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생체의 시계와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주문을 외우자. 아침에 더 많이, 그 이후로는 더 적게. 이제는 음식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울 단계이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무엇에 해당하는 다양한 음식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를 언제와 결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다량 영양소를 소화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언제든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 탄수화물의 경우를 살펴보자. 몸은 혈륜의 포도당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조절 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당뇨병이라 부른다. 혈당의 상승은 혈관 손상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당뇨병을 왜 조심해야 할까? 혈관은 영양소를 중요한 장기들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생기면 몸 전체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신장 이상, 안질환, 심장병, 뇌졸중, 뇌기능 이상, 상처 치유 능력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간단한 작용, 반작용 등식을 설명해 보겠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한다. 탄수화물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그러한 단순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을수록 혈당은 더 크게 상승한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은 체내에 인슐린을 분비해서 에너지로 사용될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혈당을 낮춘다. 인슐린은 근육과 지방세포를 자극해 혈액 내의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한다. 이것은 세포 밖에서 세포 내로 택배를 보내는 과정과 같다. 인슐린 저항성은 마치 세포의 귀가 어두워진 것과 같다.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세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고함을 질러야 한다. 즉, 세포의 답을 듣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정상적인 양의 포도당을 섭취해도 세포가 인슐린이 부르는 벨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배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정상보다 혈당이 높아진다. 둘째,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췌장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셋째, 과잉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먹자. 식습관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작점은 먹는 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야식이나 24시간 내내 먹는 방식과 정반대의 개념이다. 일어나서 잠이 드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먹기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일 낮에만 또는 약 12시간 구간 내에서 음식을 먹는다. 최대한 당신이 먹는 시간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한다. 즉, 일주기의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먹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체 리듬은 빛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원인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인간에게 왜 일주기 생체 리듬이 존재할까? 원시인류 조상들이 살았던 조건에 맞춰서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잘 볼 수가 없었다. 즉, 그들의 활성기는 햇빛이 존재하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했다. 잠을 자며 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몸이 먹을 준비가 된 시간은 낮이다. 전기 덕분에 우리는 활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해가 진 후에 하는 식사는 사실 몸에 이상적이지 않다. 저녁이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며 몸이 잠들 준비를 한다. 이와 함께 주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야간 공복 시에 최대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은 해가 빛날 때 먹기를 원하고 해가 지면 공복이기를 바란다는 신호이다. 실험실에 나이든 초파리들을 두고 초파리가 선호하는 먹이를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초파리들은 잠을 적게 자고 날지 않았으며 체중 변화를 보였다. 심장의 기능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반면에 하루에 12시간 동안만 먹이에 적분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나이 든 초파리들은 어린 초파리처럼 잠을 더 많이 잤고 체중이 일정했으며 더 오래 날아다니고 심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3일간 하루 음식물 섭취 시간을 해가 떠 있는 12시간 동안으로 제한한다.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긴급히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면 아삭한 생채소를 먹자. 3일간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이를 일주일로 연장하자. 이상적으로는 3주 연속으로 시간 제한 식사법을 해보길 권한다. 중간에 조절이 필요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유연하게 적용해도 좋다. 웬 웨이는 우리에게 하루의 앞칸을 음식으로 채우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침의 모든 것을 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아침과 점심 중 하나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 모두가 매우 중요한 식사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 일주기 생체 리듬 연구는 하루 중 저녁 8시쯤 가장 배가 고프지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게 음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모순이 건강하게 먹기가 매우 힘든 핵심적인 이유이다. 우리의 위가 원하는 것과 생물학적인 기능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침에 몸은 인슐린의 가장 낮은 저항성을 보이고 마이크로바이오옴은 밥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며 세포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지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다. 일찍 먹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은 한 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 전체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다. 아침을 거른다는 것은 늦은 시간에 더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연구는 오후 8시 이후의 식사가 비만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아침 식사가 가장 양이 많거나 두 번째로 양이 많은 끼니가 되어야 한다는 증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아침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점심을 가장 많이 먹는 끼니로 정한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합쳐서 오후 2시 이전에 하루 섭취 열량의 4분의 3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간식과 저녁 식사는 하루 열량의 4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아침 식사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한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더하면 나머지 시간의 식욕과 음식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아침 식사에서만 일어나고 다른 끼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규모 연구도 있다. 일주기 생체 리듬의 목적은 에너지 균형을 최적화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이를 위해서는 특정 활동이 일어나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몸을 준비시켜야 한다. 매일 일관성 있는 양을 먹는 것은 식생활을 일주기 생체 리듬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한 흥미로운 연구는 매일 에너지 섭취량을 달리한 사람들이 대사 증후군에 더 취약하며 허리둘레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 매일 모든 식사와 간식을 같은 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음식 선택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하루에 적어도 2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늘 먹던 종류로 선택하여 무엇이 건강한 음식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요리법을 찾게 된다면 그 음식을 자주 먹어라. 행동을 자동화할수록 똑똑한 식습관의 리듬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다. 미리 계획을 하고 단순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먹어도 좋은 식재료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라. 이상적인 아침 또는 점심은 단백질, 지방, 통곡물이 포함된 식사이다. 저녁은 가벼워야 한다. 이상적인 저녁 메뉴는 샐러드 또는
다른 녹색 잎채소이다. 이때 항상 약간의 샐러드를 준비해서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샐러드에서 질산염을 더 섭취하여 혈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섬유질의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밤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 점을 명심한다면 저녁에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고 싶어질 것이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한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움을 줘서 야식 충동이 약해질 것이다. 아침 또는 점심에 기존의 저녁 메뉴를 먹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여전히 저녁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그 중에 대부분을 다음날 먹기로 미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닥터 알은 저녁에 연어버거, 브로콜리를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그는 저녁에 브로콜리를 요리할 때 버거 4개를 만들어 둔 다음 저녁 식사로 버거 4개를 전부 먹는 것이 아니라 버거 1개와 샐러드를 먹는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은 모두 아침 식사로 먹기로 하는 것이다. 아침과 점심에 많은 양을 먹고 저녁은 약간의 단백질을 더한 샐러드 등으로 가벼운 식사를 하도록 식단을 짠다. 다음 챕터에서는 4가지 가이드라인을 종합한 식단을 소개하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한다. 간헐적 단식이 왜 화제인가?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식사법 중에 하나인 간헐적 단식은 매우 흥미로운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다양한 제한적인 식사법들을 아우르는 용어인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 건강, 장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걸러 하루 단식, 일주일에 띄엄띄엄 2일 이상 에너지 섭취를 크게 줄이는 방법, 심지어 시간 제한 식사법 등을 의미한다. 다른 다이어트와 비교해서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단식일 외에는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식 집단의 대부분은 염증 관련 마커들의 감소를 보였으며 줄기 세포의 수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장애 위험의 감소와 수명 증가를 암시한다. 더 많은 연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웬웨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해가 져서 다음날 다시 뜰 때까지 매일 밤 12시간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단식 시간을 14시간으로 점차 연장하다가 18시간까지 시도해볼 것을 제안한다.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먹지 않으면 몸이 체내에서 순환하는 포도당과 저장된 글리코겐을 연소하고 그 결과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가공식품과 단순당을 피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가공식품은 맛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 지방, 당을 넣어서 제조한다. 가공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가공식품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중독적인 식품이다. 가공식품은 보통 섬유질 함량이 낮거나 아예 없고 섬유와 결합된 당이 부족하다. 몸은 혈당을 높이고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음식 속의 모든 열량을 빠르게 받아들인다. 가공식품이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공식품을 오래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위험하다. 브로콜리, 양파,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비녹말 채소를 무한량으로 섭취한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녹말 채소는 기본적으로 당 분자가 길게 배열된 구조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차게 식힌 고구마와 같은 저항성 녹말은 섬유질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포만감을 주고 장내 박테리아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
통곡물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통 당 지수가 낮고 저항성 녹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건강한 지방은 올리브, 아보카도, 호두 등의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지방을 의미하며 챕터 2에서 논의될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산 연어와 같은 생선도 DHA 오메가3와 오메가7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다. 단백질, 식물성 식품과 생선에서 섭취한다.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와 같은 지방 함량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도 된다. 과일도 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과일의 당은 다량의 섬유질과 결합되어 있다. 과일은 주스 상태 대신 생으로 섭취하여 당을 섭취해도 섬유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을 때 당이 혈액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당연한 결과로 혈당이 안정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저녁 식사를 크게 줄이면 너무 배가 고플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아마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하루에 여전히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으며 단지 주로 열량을 섭취하는 시간대를 옮겼을 뿐이다. 일찍 먹은 음식들은 저녁 시간에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녁 시간에 허기가 질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극복 방안을 소개하겠다. 샐러드 한두 가지를 추가한다. 사실 먹고 싶은 만큼 샐러드를 먹어도 좋다. 샐러드는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열량이 높지 않다. 원하는 만큼 다양한 채소로 양을 늘린다. 다시 말하자면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며 열량이 낮다. 디저트로 배를 먹는다.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도가 충분히 높다. 저녁 식사의 마지막 단계에 먹는 배 또는 베리류는 당 섭취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저녁 식사 20분 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둔다. 간식을 먹고 몸이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20분 정도가 걸린다. 저녁 전의 간식은 식욕을 진정시키고 적은 양의 식사로도 만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닥터 C는 앞에서 언급한 저녁 식사 4등분 전략을 사용했다. 닥터 C는 저녁에 요리를 한 뒤에 그 중에 매우 일부만을 먹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점심 식사용으로 남겨두었다. 이제 그는 보통 저녁을 먹지 않고 밤에 다음날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닥터 C는 하루 열량 대부분을 이른 시간으로 옮긴 뒤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당신이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바로 모든 식사를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다. 해가 진 뒤에도 먹고 있다면 이제 아침을 조금 늦게 또는 저녁을 조금 일찍 먹도록 노력할 때이다. 이미 저녁을 예전보다 적게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식사 시간을 좀 더 앞당겨 보도록 한다. 이미 해가 떠 있을 때만 먹고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시간 제한 치과 같은 심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먹는 시간을 하루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먹는 시간 전체가 짧은 사람과 동물이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연구 사례들을 기억하자. 쉽게 구할 수 있고 포만감을 주는 간식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전지전능한 견과류이다. 우리는 특히 호두를 좋아한다. 호두는 체중 감소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견과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호두는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 4가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간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두를 중심으로 한 견과류를 시리얼이나 아보카도 토스트에 곁들인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훌륭한 선택이다. 가공식품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물을 한 잔 마셔라. 즉시 간식을 먹지 않도록 당신을 제어하여 조금 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물은 허기를 진정시키며 수분 보충에도 효과가 있다. 에스겔 빵 같은 100% 통곡물 또는 바라 통밀빵 한쪽을 먹어라. 이러한 빵에는 좋은 탄수화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아보카도 1개와 레몬즙 또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 버터와 함께 먹어도 좋다. 맛있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쿠키나 사탕,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데 낮았던 혈당이 급격히 오른 후에는 더 큰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다. 다행히도 더 오랜 포만감을 주는 대한 식품들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콤한 과자 또는 디저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철 유기농 베리류를 먹자. 상큼한 맛이 일품인 베리류는 달콤할 뿐만 아니라 식물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하다. 또한 베리류는 비싼 편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게 된다. 제철 베리류를 구하기 힘들다면 유기농 냉동 제품을 녹여서 먹는다. 푸른 바나나를 먹자. 바나나 껍질로 이미 자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가 편하다. 하지만 바나나는 빠르게 익으니 구입한 후에 바로 먹도록 하자. 푸른 바나나는 많이 달지는 않지만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저장성 녹말을 함유하고 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도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다. 다크 초콜릿은 섬유질 제품이 아니지만 설탕이 적게 들어간 우수한 디저트이며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자신에게 상을 주기 위해 단 음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음식이 아니라 활동으로 상을 주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음식 대신 혼자만의 시간 또는 친구와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붉은 고기와 노른자, 무엇이 문제인가? 이 둘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 붉은 고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단백질이 있다. 하지만 붉은 고기 대부분은 심장 건강에 해로운 다량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포화지방은 붉은 고기가 항상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붉은 고기, 치즈, 달걀 노른자에는 포화지방과 함께 카르니틴, 레시틴, 콜린과 같은 아미노산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은 장내 바이크로바이옴을 거치면서 혈소판 응고를 촉진하고 심장병, 뇌졸중, 신장 기능 이상과 관련성이 있으며 심지어 암세포와 치매를 적절히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로 전환된다. 미래의 우리는 박테리아가 이 물질 생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다른 물질을 찾을 수도 있다. 적당량의 붉은 고기와 달걀은 괜찮지만 일주일에 붉은 고기 최대 115g, 돼지고기는 최대 170g, 달걀 노른자 최대 하나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 이상이면 장내 박테리아를 바꾸기에 충분한 양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다른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고기와 생선이 가장 좋고 콩과 견과류에도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방해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고 음식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 자주 음식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
혼자든, 가족과 함께든, 또는 친구와 함께든 그러한 식사를 할 수 있다. 핵심은 혼자 앉아서 먹거나 정적 속에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음식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먹음으로써 과식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배부름이 아니라 만족감에 집중하자.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배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원한다.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뇌에게 충분히 먹었다는 경고를 보낼 호르몬 반응을 불러일으키려면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는 속도를 줄이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만큼만 먹을 수가 있다. 마인드풀 이팅의 핵심 중 하나는 건강한 음식 하나하나에 뛰어난 맛과 만족감을 주는 특징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솔직히 이것은 가장 배우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마인드풀 이팅을 이룰 수 있다. 연구자들은 건포도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훈련해 보라고 제안한다. 먼저 입에 건포도 하나를 넣는다. 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건포도를 혀 위에 가만히 둔다. 맛을 느낀다. 질감, 모양, 단단함의 정도를 느낀다. 서서히 씹기 시작한다. 건포도가 입안에서 변형되면서 당신의 혀, 치아, 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식한다. 오늘 바로 해보고 내일도 훈련하라. 다른 음식으로도 해본다. 먹는 것이 반사작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과 목적을 통해 먹기를 구체화해야 한다. 먹는 속도와 소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때 몸은 맛을 인지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빠르게 먹었던 사람이라면 참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한 입 넣을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이 동작은 계속 음식을 뜨지 않고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할머니들이 강조하는 45번 씹기 원칙까지는 아니어도 그동안 해오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씹거나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음식을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한 입 먹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풍미 사이를 오가고 감각 신경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맛의 의식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맛을 더욱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것이다. 만족감을 위해서 설탕, 소금, 지방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향신료 코너로 가서 새로운 향신료를 시도하라. 향신료를 채소구이, 생선구이, 닭고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향신료는 칠리 플레이크, 레몬 제스트, 로즈마리, 생마늘, 바질이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식당의 메인 메뉴를 주문해서 끝까지 다 먹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1인분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면 큰 문제이다. 여행을 같이 간 사람들과 메인 메뉴를 나눠 먹거나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절반은 포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달라고 요청하자. 포장한 음식은 호텔로 가져가서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다. 이것은 열량을 반으로 나누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여러 명이 여행할 때는 몇 가지 메뉴를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으니 더욱 좋다. 여행 일정에 식사 후에 걷기를 넣자. 걷기는 해로운 음식의 잠재적인 타격을 상쇄하고 갑자기 늘어난 열량을 연소시키며 소화를 돕는다. 특히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는다면 오후에 산책을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광을 가기 전에 아침에 운동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15에서 20분 정도의 운동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침 운동은 열량을 연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운동은 몸에게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미 땀을 흘리며 운동에 투자를 했다면 아이스크림을 잔뜩 먹을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여행 중에 몇 차례 짧은 운동 시간을 계획해두자.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가 생길 것이다. 몸을 움직이려면 물이 필요하며 물은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비밀 병기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종일 당분이 많은 식사나 디저트가 땡기지 않을 수도 있다. 물통에 물을 채워 들고 다니면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음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물은 명절 기간 동안 음식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저조해진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는 당신의 수호 천사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물은 배고픔을 관리하여 과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술을 마시는 중 조금씩 물을 마신다면 음주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했을 때는 몸에 나쁜 음식을 엄청나게 먹을 위험이 있다. 물은 모든 것을 느리게 하고 그러한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물을 충분히 마셔서 폭주의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렇게 한다면 과식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적절하게 즐길 수가 있다. 초콜릿 디저트의 악영향에서 맞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채소를 먹는 것만큼 더 좋은 대책은 없다. 명절의 만찬이나 파티의 핑거푸드를 먹을 때도 접시에 채소를 가득 담아라. 채소에는 각종 항산화제와 건강에 좋은 성분들 뿐만 아니라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섬유질로 가득 차 있다. 에피타이저, 술, 명절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면 그 사이에 당근 스틱, 그린 빈스, 샐러드를 함께 먹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접근법은 특히 오후 6시 이후에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는 우리의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